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실전 모의고사 사회복지조사론의 1회차 전반부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와 똑같이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두 강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먼저 문제를 풀고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회복지조사론은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적인 요소이니 개념 정리가 잘 되면 여러분들은 문제를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25문제 중에서 우리가 한 3문제 정도는 좀 어렵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고 나머지는 좀 중간 정도 아니면 하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6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문제 38번 문제까지입니다. 다음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것이 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귀납주의가 있습니다. 귀납법이라고도 하죠. 일반적 법칙과 이론을 형성하는 것이고요. 미괄식의 형태입니다. 즉 이론이 뒤쪽에 있는 겁니다. 이론이 뒤쪽에 있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귀납법은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론을 도출하는 방법이 바로 귀납법이 됩니다. 반대는 연역법이죠. 연역법은 이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론에서 출발하는 것은 바로 연역법이라고 합니다. 자,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에 입각한 프로토콜 명제만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 실증주의입니다. 자, 실제로 증명해 보는 것입니다.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검증 가능한 명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죠. 검증 가능한 명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논리적 실증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양적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논리적 경험주의가 있습니다. 실증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는 것이죠. 논리적 실증주의의 보완과 그 다음에 진리의 재확인적인 측면입니다. 그게 바로 논리적 경험주의고 이것도 양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증주의입니다. 반증주의는 포포의 반증주의인데요. 지속적인 반증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진리가 있으면 그것을 반증하는 것에 의해서 다른 진리가 나오고 또한 반증에 의해서 다른 진리가 나오고 이것을 우리가 포포의 반증주의라고 합니다. 과학적인 혁명입니다. 과학적 혁명은 토마스 쿤이 제시한 건데요. 과학의 혁명적 발전으로 패러다임이 고정화되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은 이동합니다.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말하죠. 패러다임은 고정적으로 딱 있는 게 아니라 패러다임은 이동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전과학에서 정상과학으로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또 다른 정상과학으로 이렇게 패러다임은 전환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과학적 혁명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패러다임은 고정화되지 않고 이동 또는 전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 과학자가 세상을 보는 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패러다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7번 문제가 더 중요합니다. 26번보다. 우리는 사회복지조사론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 단계가 있어요. 순서대로 옳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모두 6가지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지문을 보고 선택하셔도 됩니다. 가설 구성이 있고 연구 주제 선정이 있습니다. 어떤 게 먼저입니까? 연구 주제 선정이 먼저입니다. 연구 주제를 선정해서 문제를 제기하죠. 문제 제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1번이 됩니다. 자, 연구 주제가 선정이 됐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가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자, 가설을 설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설 설정 다음에 있는 게 조사 설계이죠. 자, 조사 설계를 보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조사 설계와 관련성이 있는 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료 수집 방법을 결정한다 그랬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조사 설계에 나오는 것이죠. 조사 설계는 전반적인 디자인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을 짜는 것을 우리가 조사 설계다. 그래서 조사 디자인과 동의어가 되는데요. 여기 안에 조사 방법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사 설계하고 나서 설문지를 작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개념화 및 조작화가 나왔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개념화 및 조작화가 바로 설문지의 작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조작화한다 그 말은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설문지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료 수집이 돼야 되겠죠. 번호를 매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3번, 나번이 바로 3번이 되고요. 세 번째가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념화 및 조작화가 4가 되겠습니다. 설문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자료 수집 들어가고 자료 분석과 해석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가장 먼저 마, 그 다음에 가,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라, 그 다음에 다, 마지막이 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 가, 나, 라, 다, 바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 가, 나, 라, 다, 바가 바로 여기 4번에 들어있습니다. 자, 27번의 답은 4번으로 처리하시고요.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의 문제는 잘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8번 문제 들어갑니다. 28번 문제는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시험에 꼭 나옵니다. 윤리입니다. 사회복지조사의 윤리성 문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연구 내용이 인간에게 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연구 대상인 인간을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이나 참여의 결과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서 연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연구 결과는 자신의 연구 업적이므로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지킬 필요가 없나요? 지켜야 됩니다.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지킨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연구 결과를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참고를 했다면 그 참고 문헌을 사이테이션, 즉 거기에 대해서 참고 문헌에 기입을 하고 또는 그 보고서 안에 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언제 이러한 것들을 작성했는지, 그 타인의 연구 주제는 뭐였는지, 제목은 뭐였는지 그러한 것들을 서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바로 타인의 연구 결과에 대한 사용 권한을 지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28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신의 연구 안에 타인의 연구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일명 사이테이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처를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자,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2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9번 문제는 자연과학과 비교한 사회과학의 특징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사회과학 안에 바로 사회복지조사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조사가 사회과학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은 사회과학의 특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 가능성의 제한. 우리는 사회복지조사의 주된 대상 또는 사회과학의 주된 대상은 바로 인간과 사회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복지조사이며 사회과학입니다. 따라서 사고 가능성이 무궁무진하지 못하고 제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적적인 성격의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성격의 학문입니다. 유일하고 독창적 성격의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인간은 유일하고 독창적인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사회문화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연구자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회과학입니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확률적 결정론에 의한 결론입니다. 추론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인간에 대한 연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현상에 대한 연구는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추론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바로 확률적 결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과 관련된 사회현상이 연구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9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고 이렇게 누적적인 성격의 학문은 자연과학이 바로 누적적인 성격의 학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29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0번 문제 사례 연구인데 이제까지의 문제 29번까지는 워밍업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가 이제 상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올 겁니다. 다음 중 사례 연구에 대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사례 연구가 대표적으로 질적 사례 연구들이 많다라고 했죠. 다만
양적 연구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연구에서 자, 질적인 부분이 많고 그 다음에 양적과 병행도 같이 가능하다. 병행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질적 사례 연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기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옳게 연결한 것은입니다. 단일 사례나 몇 개의 사례를 중심적으로 연구하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소수 사례를 중심으로 하니 일반화가 어렵겠죠. 일반화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례 연구는 자, 일반화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사례 연구는 기록을 검토할 수도 있고 면접을 통해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례 기록이 있다면 사례 기록을 보고 사례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대상자의 가족이나 어떠한 개인이나 사례를 본다면 면접을 통해서 실행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양적 연구를 할 수 있다? 아닙니다. 대부분 질적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적과 병행할 수도 있다는 것도 팁으로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와 다가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30번 문제는 사례 연구, 사례 조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31번 문제는 순위 척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순위 척도를 다른 말로 서열 척도라고도 합니다. 순위 척도, 서열 척도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 31번 문제 별표. 응답 대안들을 상호 베타적으로 분류하기 위하여 각각의 임의적으로 숫자를 부여한다. 남자 1, 여자 2. 이게 바로 뭡니까? 명목입니다. 자, 명목 척도 또는 명명 척도가 바로 분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범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열의 정보와 더불어 거리의 정보가 있습니다. 거리가 같다, 간격이 같다라고 하는 것이 등간 척도라고 합니다. 또는 간격 척도라고도 하고 동간 척도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2번은 등간 척도입니다. 등간 척도는 거리의 정보, 간격이 같다라는 의미에서 거리의 정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절대적 0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값이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비율 척도가 됩니다. 비율 척도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소득의 수준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등급의 분류 이런 것들이 바로 서열 척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열 척도는 순위와도 연관성이 있다. 그래서 순위 척도라고 말씀드렸죠. 4번 지문이 맞습니다. 자, 산술 계산, 더하기 빼기를 산술 계산이라고 비율 계산은 곱하기 나누기까지를 비율 계산이라 합니다. 이것까지 가능하답니다. 당연히 비율 척도가 산술 계산과 비율 계산이 가능한 것이죠. 자, 절대 0점이 있기 때문에 곱하기와 나누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순위 척도 찾는 문제였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각자에 대한 개념을 잡아두시면 이런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3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문제는 반분 신뢰도가 있습니다. 반분 신뢰도는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설문 문항을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서 이것과 이것의 상관관계를 보는 것인데요. 반분 신뢰도는 앞과 뒤를 나누는 전후절반법이 있습니다. 기후절반법이라고 하는 것은 짝수와 홀수 또는 홀수와 짝수를 나누는 것입니다. 임의짝진 배치법 또는 짝진 임의배치법이라고 합니다. 연구자가 임의대로 같은 것끼리 짝을 지어서 이렇게 배치하는 방법을 임의짝진 배치법이라고 합니다. 또는 짝진 임의배치법이라고 하고 양분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앞과 뒤를 나누는 게 전후절반법. 자, 짝수와 홀수, 짝수번호는 짝수번호대로, 홀수는 홀수번호대로 나누는 것을 기수, 우수, 즉 기후절반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짝진, 임의배치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가나 다가 답이 됩니다. 아직까지 반분 신뢰도는 이 측정하는 방법, 추정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다른 자격시험에는 많이 출제가 되었으니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32번의 답은 1번이 답입니다. 3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3번 문제 별표 사례 문제입니다. 사회복지조사론에는 사례 문제가 출제됩니다. 사례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별표 치셔야 됩니다. A씨는 적성검사에서 높은 적성을 보인 영역에 취업을 했습니다. 가장 결정적 힌트가 바로 이거입니다. 나중에입니다. 후에입니다. 나중에 그 영역에서 낮은 생산성을 보여 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이 적성검사는 타당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높은 적성을 보여서 거기에 배치가 됐는데 낮은 생산성을 보였으니 예측력이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그 적성검사는 다음 중 어떤 영역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나중에, 그러니까 검사를 하고 그 나중에 보는 것은 미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측력이 떨어진 겁니다. 예측력이 떨어졌어요. 이 검사의 측정 도구가 예측력이 떨어졌으니 이것을 애연 타당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연 타당도는 뭐냐? 미래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미래와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가 결정적 힌트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구인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도 하죠. 구인 타당도를 개념 타당도라고도 합니다. 자, 내용 타당도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겁니다.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를 전문가의 판단을 받는 것을 내용 타당도라 하고, 수렴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수렴 타당도는 같은 개념을 측정하는 겁니다. 같은 개념을 측정했을 때 상관관계가 높으면 수렴 타당도가 높은 것입니다. 공인 타당도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보는 겁니다. 기존에 공인된 척도와의 관계를 보는 것이죠. 이것은 추후에 보는 거고요. 미래에 보는 거고, 이거는 기존에 공인된 것과 본다 그래서 공인 타당도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동시적 타당도와 동의어가 됩니다. 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33번의 답은 3번입니다. 체킹해 주십시오. 3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4번 문제는 개념 문제입니다. 다음 중 어떤 개념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 힌트 나왔어요.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척도로, 두 번째 힌트 형용사. 형용사를 정하고 양극단에 서로 배치하여 속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척도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 합니까? 자, 양극단의 기쁜, 슬픈, 이렇게 형용사를 양극단에 배치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의미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의미를 평가한다가 힌트가 나왔다 그랬죠? 네, 여기에 다른 말은 어의 분화 척도라고 합니다. 하나 더 쓴다면 어의 차별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답이 보이나요? 네, 어의 분화 척도가 있습니다.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총합평정 척도가 있는데요. 총합평정 척도는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리커트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총화 서메이티드죠. 총점을 알아내는 겁니다. 합산을 해서 Q 분류 척도가 있고 요인 척도가 있습니다. 요인 척도는 R 기법이라고 하고요. 자, Q 분류 척도가 있는데 이거는 Q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요인 척도는 여러 가지 것에서 요인으로 묶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수로 축소하는 것이 R 기법이라면, 자, 적은 수에서 많은 것으로 분류하는 것은 Q 분류 척도가 됩니다. 서로 반대의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서선 척도는 사전 문항 평가를 합니다. 척도를 만들기 전에 사전 문항 평가를 통해서 척도치를 계산하고 척도치를 부여한 측정 도구를 개발합니다. 자, 사전 문항 평가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척도치, 가중치를 부여한 측정 도구를 개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서턴 척도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서턴 척도에서는 11점 척도를 활용하고, 그 다음에 찬반, 찬성과 반대,
그러한 것들의 의중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서톤 척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서톤 척도의 중요한 것은 사전 문항 평가라든지 척도치, 11점 척도, 찬반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서톤 척도를 쓰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됩니다. 서톤 척도는 등간 비율화 척도입니다. 수준이 높은 등간 비율화 척도의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유사 등간법이라고 하죠. 유사 등간법이라고 시험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서톤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을 5번으로 처리했습니다. 나머지 것들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34번 문제 해결했고요. 3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5번 문제 별표 치셔야 됩니다. 어렵기도 하고 사례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실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없는입니다. 없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념만 잘 아시면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자존감에 대해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여기서부터 중요하죠.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후에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실시한 후 그 변화를 아래와 같이 도식화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이 있고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 중에서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동일한 검사를 실시했다라고 했는데 실험조사 연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후비교 설계가 되죠. 사전 전후비교 설계인데 통제 집단이란 게 없어요. 그렇죠? 통제 집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고 프로그램 한 집단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단일 집단 전후 검사라고 해요. 단일 집단 전후 비교 검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 설계라고 정리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설계인데요. 여기에서 다른 거 다 놔두시고 여기서부터 특정 지역에서 10명의 학생을 무선 표집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적용 전과 적용 후에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실시했고 그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이에요. 그러니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의 검사 도구가 같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그 사이에 우연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추하셔야 돼요. 자, 성숙 요인이 있습니다. 성숙 요인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기 있는 것으로 하면 자존감이 향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으로 자존감이 향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숙 요인 또는 성장 요인이라 합니다. 반복 검사가 있습니다. 반복 검사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했을 때 바로 검사 요인이라고 배우셨죠? 네, 친숙도가 높아져서 뒤에 사후 검사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도구 요인은 뭐라고 배웠죠? 다른 검사 도구입니다. 다른 검사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실시했다고 했어요. 따라서 4번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통계적 회귀입니다. 통계적 회귀는 자, 여기 있는 10명의 대상이 또한 특정 지역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러한 것들은 바로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특정 지역의 10명이 예를 들어서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나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선출될 수도 있습니다. 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통계적 회귀는 제가 쓰질 않겠습니다. 통계적 회귀는 바로 극단적인 측정값을 갖는 대상자가 뽑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예상해 봤을 때 우리는 통계적 회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이거예요. 동일한 자존감 검사를 한다고 갖춰줬으니 도구 요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35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고요.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이 쭉 열거가 됐고 나올 수 없는 것, 이 사례를 보고 나타나지 않은 것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으니 도구 요인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36번 문제 들어갑니다. 36번 문제는 35번 문제에 비하면 아주 쉽습니다. 자, 36번 문제 다음 사례에 드러난
내적 타당도의 저해 요인은 뭐냐? 학교 사회복지사가 진로 상담 교사와 함께 학생의 진로 적성 파악을 위해 동일한 동그라미, 동일한 진로 적성 검사를 1개월 간격으로 2회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검사에서는 첫 번째 검사보다 각 영역에서 고르게 더 나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진로 적성 검사 동일한 것을 1개월 간격으로 했다라고 했죠. 두 번 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것은 첫 번째 검사, 두 번째 검사 비교했더니 두 번째 검사에서 높게 나타났다라고 했어요. 이유는 동일한 진로 적성 검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친숙도가 높아졌죠. 친숙도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동일한 검사를 했으니 1개월 후에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검사 요인이라고요. 검사 요인의 동의어는 시험 효과라고 해요. 시험 효과 또는 테스트 요인이라고 합니다. 테스트 요인. 앞에서 뭐라고 나오죠? 반복 검사라고 했었어요. 35번에서. 자, 이러한 것들이 다 동의어가 됩니다. 성숙 효과, 검사 효과, 도구 효과, 통계적 회귀, 우연한 사건. 답은 검사 효과가 되겠습니다. 결정적 힌트는 여기 있었어요. 동일한이라는 단어가 결정적 힌트가 됩니다. 36번 문제 사례 문제입니다. 별표. 쉬운 문제지만 사례는 다 별표 치는 것이 조사론에선 좋아요. 37번 문제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7번 문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신뢰도는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같거나 유사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반복 측정할 경우 동일하거나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정도는 신뢰도의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자, 신뢰도의 개념 맞고요. 검사 재검사법이 나왔고 대안법이 나왔습니다. 반분법이 나오고 내적 일관성 방법 다 신뢰도 추정 방법입니다. 검사 재검사 방법은 똑같으니 중요해요. 똑같은 검사 도구를 가지고 똑같으니 중요해요. 대상에게 시간적 간격을 두고 두 번 측정하며 그에 따른 점수들에 대한 상관관계를 계산하는 것이 검사 재검사법입니다. 이때 상관계수는 좀 팁으로 말씀드립니다. 안정성 계수라고 합니다. 안정성 계수와 연관성 있는 것은 검사 재검사법 맞습니다. 대안법입니다. 유사한이 중요한 거.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동일한 표본에 적용한 결과를 비교하여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대안법입니다. 자, 이 대안법을 우리가 복수양식법이라고도 하죠. 대안법을 복수양식법이라고 합니다. 자, 유사한 형태의 2개 이상의 측정 도구를 사용한다 그랬죠. 유사한 도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대안법입니다. 이때 동등하다 그래서 동등성 계수라고 합니다. 대안법의 상관계수는 동등성 계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37번에 1번, 2번, 3번 모두 맞습니다. 자,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반분법이 나왔습니다. 반으로 나눈다 그랬죠. 자, 측정 도구를 임의대로 반으로 나누어서 반으로 나누는 방법은 전후 절반법이 있고 기후 절반법이 있고 짝진 임의배치법이 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고 이들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내적 일관성 방법입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분법은 측정 도구를 임의로 반으로 나누어서 각각을 독립된 척도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의 측정 결과를 서로 비교하는 방법,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나 가장 많이 활용한다가 틀렸습니다. 4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5번 들어갑니다. 내적 일관성 방법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 신뢰도를 저해하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신뢰도를 저해하는 항목을 찾아내서 측정 도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랬고요. 크론바흐 알파. 많이 들어보셨죠? 크론바흐 알파 계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적 일관성 방법이라고 하고요. 내적 일관성 방법의 동의어는 문학 내적 합치도라고 합니다. 문학 내적 합치도 또는 내적 일관성 방법 또는 크론바흐 알파 계수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번거로움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신뢰도를 저해하는 어떤 문항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제외시켜서 신뢰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답은 4번입니다. 37번 문제는 각각의 신뢰도의 추정 방법을 개념화했습니다. 1번은 신뢰도의 개념이었습니다. 2번은 신뢰도의 추정 방법의 각각에 대한 개념이에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 공개된 문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개념을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8번 문제 들어갑니다. 37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38번 문제는 측정에 대한 겁니다. 측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측정이란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대상의 값을 부여하는 과정을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받아서 설문지의 내용을 읽고 값을 부여하죠. 그걸 저는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측정은 추상적인 개념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작업입니다. 맞습니다. 측정의 수준에는 수준이라고 그랬거든요. 명목, 순위, 등간, 비율, 척도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습니다. 비율 척도로 갈수록 수준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암기하는 방법, 명서, 등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화, 계량화하는 겁니다. 주관화하는 거 아닙니다. 주관화가 아니라 객관화하는 겁니다. 객관화하는 것이고 표준화 등의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대개 측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양적에서 많이 쓰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적은 계량화, 객관화, 표준화 등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은 관념적 세계와 관념적 세계는 추상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험적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구체성이 있습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봐야 됩니까?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측정이란 걸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능은 추상성이 있는 겁니다. 관념적인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것을 측정을 통해서 바로 이것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측정 도구가 뭐겠습니까? 지능 지수를 알아보는 측정 도구가 되겠습니다. 지능 지수를 알아보는 측정 도구, 즉 척도가 있는데 이 척도를 통해서 이 지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결론은 추상적인 것과 구체적인 것의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측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38번은 측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 출제가 됐는데 측정을 위해서 만드는 도구가 측정 도구고 이 측정 도구는 다른 말로 척도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38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론의 전반부 13문제를 풀었습니다. 개념을 모르시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찍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 정리를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보다 더 개념 정리를 잘해둬야 되는 것이 조사론입니다. 조사론의 개념 정리 다시 한 번 더 명심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이 후반부 문제도 미리 풀어놓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